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특유의 교육열로 우리나라는 4천만이 교육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나무만 보는 분들이고 나무와 숲을 아우르는 이른바 통섭형 교육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을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위해 올곧게 외길 인생을 걷고 계신 분을 특별히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평등교육을 바꿔보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잘못된 교육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겠다며 계란으로 파헤치기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수업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며 퇴임한 지 10여 년이 다 되었지만 학벌, 왕따,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재정 등 산적한 우리 교육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여전히 현직 교사를 자처하는 분, 바로 원로교사 김용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김용택 선생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법과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짧게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네. 저는 경북과 경남에서 네. 40여 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네. 지금은 정년 퇴임을 한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40년 교직 생활에 계셨고 예. 퇴임한 지 한 10여 년쯤 되고 예. 있는데 그러면 언제 정년 퇴임을 하신 건가요? 2007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70이 넘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지금까지도 현직 교사를 자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직 교사들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아주 남다른 열정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데, 제가 볼 때 이제 40년 현직에 계셨고 또 퇴임한 지 10여 년 정도 됐으면 좀 지칠만도 하고 손도 올만도 한데 왜 이렇게 한국 교육에 대한 열정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육이 네.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달라져야 네. 하는데 네. 지금 어쩌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현상을 보고서 교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네. 그냥 외면하고 나무 일처럼 그렇게 있기가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작은 보탬이라도 되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예,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지금 40년 아까 40년 가까이 현직에 계셨고 예. 그때도 이제 뒤에서 이야기 나누겠지만 많은 또 왕성한 활동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이후에도 그래도 퇴임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 이유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우리 교육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바른 소리, 쓴 소리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바뀌지 않은 거에 대한 아까 미안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문제는 그 양심의 가책. 네.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 하고 싶은 교육을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네.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을 보면은 네. 교사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삶을 네.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교과서를 전달하는 지식주의 교육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런 교육을 했던 교직자로서 정말 하고 싶은 교육은 이제부터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께서 뭐 정규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하는 등 또 평탄한 교직 생활이 아니었잖아요. 예. 제가 봐도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데 예.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해직된 것은 네. 저 혼자뿐만 아니고 네. 당시 그 1600명의 선생님들이 탈퇴각서를 안 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 교단에서 쫓겨났거든요. 네네. 그 선생님들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양심적으로 참교육 한번 해보겠다. 무너진 교육을 네. 바로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네. 그 일을 다 못했잖아요. 네. 지금도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오해받는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실천을 제대로 하면서 학생들을 좀 더 바른 교육을 해보자 그런 네. 취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죠. 네. 예. 또 선생님의 그 경력을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은 대부분 초등이면 초등, 그죠? 예, 뭐 예. 중학교면 중학교. 그런데 참 초등부터 뭐 하여튼 그 공립, 사립, 심지어 그 실업계와 인문계 두루두루 다 거치셨더라고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시작은 경북에서 초등에서 네. 시작했습니다. 예. 10년 동안 있다가 네. 실업계 학교 여상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그때가 네. 사회적 분위기가 네. 89년이었거든요. 네. 79년이었으니까 네네. 79년 그 당시에 이제 뭐 한겨레가 창간되고 민주화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정교조에 가입하게 되고 네. 또 제 과목이 사회과이기 때문에요. 예, 예. 또 그 역사를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네. 그런데 지역에서 YMCA라든지 뭐 네. 가톨릭 여성회관 같은 곳에서 네. 현대사 강의를 해달라 그랬어. 네. 그런 사회 참여 같은 거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육이 점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교조에 가입해서 또 나이가 들어서 책임을 맡다가 보니까 탈퇴각서를 못 쓰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해직을 감수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복직할 때는 공립에 복직을 했는데요. 하게 되니까. 예, 그 예. 당시에는 경남이 울산까지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 울산에 복직을 시켜가지고 네. 예, 뭐 중학교에 있다가 뭐 고등학교로 가고 실업계에 있다가 인문계도 인문계도 가고. 가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 보면 예. 참 40년 동안 예. 골고루 두루두루 예, 본의 남자 아니게 학교, 여자 학교까지. 초등, 예. 중학교, 고등학교, 또 사립, 공립, 또 그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특성화고 그러는데 특성화고 인문계고 예.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죠? 예.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퇴임을 하셨어요, 정년 퇴임을. 예. 근데 정년 퇴임할 때 보통 다 훈장 받지 않나요? 근데 뭐 훈장을 예. 거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개건상처럼 받죠. 저는 네. 이제 연도에 따라서 네. 더 큰 훈장, 적은 네. 훈장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옥조 건정 훈장인가 뭐 그런 훈장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서를 탈퇴 받지 않겠다고 사퇴서를 냈어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 중에는 훈장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것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없어요. 예. 사전에 사퇴서를 내서 포기했던 사람. 그러니까 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시끄럽게 됐던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파장이 네. 파장이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에 사설까지 나올 그러니까요. 정도였으니까요. 예. 보통 그냥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예. 뭐 정년 퇴임하는 교사에게 주는 훈장을 거부한 게 선생님이 최초의 사례였어요? 그랬죠. 그때는 최초의 사례였고 아마 그 네. 후에도 제가 알고 있기는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훈장을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학교가 이 모양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훈장, 그 개건상 같은 것을 네. 안 받겠다고 함을 해서 좀 한 번쯤 정부가 좀 네. 뭐 이렇게 뭔가 화두를 던져보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뭐 평소에도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선생님 보면서 그 윤동주 시인을 좀 떠올렸어요.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면서 그분의 시를 부끄러움의 미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선생님을 또 접하면서 여전히 아까도 그 퇴임하시고도 왜 활동하냐 그랬을 때 뭔가 부끄러움이 있다. 우리 교육계를 조금 더 바람직하게 바꿔냈어야 되는데 그런 미안함이 있어서 여전히 그 활동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교직 활동을 하면서도 언론이 못지않게 아주 무척 활발한 활동을 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방송에 출연도 하시고 또 신문에 칼럼이나 사설도 쓰시고 뭐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그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늘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직 기간인 5년 동안에 지역에서 이제 신문을 창간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쪽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방송이나 또 신문 같은데 출연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그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언뜻 들으니까 경남 도민일보요? 그게 뭐 한국 최초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민주주 신문이었나요? 한겨레 신문이 먼저인데요. 아마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도민일보라는 신문은 그 2천여 명의 주주들이 이 작은 그 주식을 사서 이렇게 만들어낸 신문인데요. 지금도 그 언론 그 캐치프레이즈가 약자의 힘 이렇습니다. 그 신문은 그 지역에서는 뭐 빨갱이 신문이다 이렇게 아주 찍혀 있는 신문인데 아주 그 특히 그 창원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 해서 그 노동조합을 하던 그 사람들이 신문사의 노동조합을 하던 사람들이 만든 신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은 제가 해직대가 있으면서 여러 분야의 여성이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노동단체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죠. 창간준비위원장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글도 쓰고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MBC 마산 MBC라고 지금 창원 MBC가 됐는데 MBC에서 그 생방송으로 교육 문제를 한 10년 동안 이렇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약자를 위한 또는 요새 말로 이제 을을 위한 그죠? 그런 그 매체들이 생기는 건데 경남 도민일보 창간준비위원장이셨군요. 또 뭐 선생님 그 외에도 굉장히 지금도 어쨌든 보니까 선생님 블로그가 엄청 인기 블로거라고 들었어요. 하루에 뭐 적게는 5, 6천 명에서 많게는 뭐 10,000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요? 처음에는 개인 홈페이지가 유행이었었잖아요. 이게 2000년 그 전후인데 그때 제가 개인 홈페이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라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10여 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때 한 700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통합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개인 홈페이지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게 유행이 되면서 저는 다음에서 티스토리 블로그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한 4년 됐는데 특정한 분야의
특히 그 교육 분야의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썼던 글이나 또는 네.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교육 네.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니까 차츰차츰 이제 보는 사람들이 독자들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라는 네. 블로그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찾는 블로그가 네. 됐는데 저는 그 티스토리 블로그뿐만 아니고 예. 오마이뉴스 블로그에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거는 티스토리 블로그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 밖에도 뭐 세종시 교육청의 기자나 네. 네. 충남넷의 기자, 충남도청 기자나 뭐 다른 네. 이런 경남도민일보 블로그 기자나 이런 기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시민 기자 예. 두루두루.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기 길을 같은 글인데 그쪽에 올리면 예, 그렇죠. 이제 파급력,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거기서 그냥 가져가서 어떤 때는 네. 그 글이 괜찮으면은 이제 지면 신문으로 종이 신문에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연세에 사실 컴퓨터에 능숙한 분도 많지 않거든요. 예.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막 블로거를 운영한다든지. 근데 블로거도 아주 소위 말하는 그 파워 블로거시고요. 그렇죠? 하루에 뭐 1만 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면 엄청난 영향력이고, 그 뭔가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얻어갈 게 있으니까 방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단하신 거예요. 글을 네. 사실은 네. 글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요. 네. 블로그도 한번 교육 제대로 받은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 블로그를 만들어준 사람은 지금 경남도민일보의 편집국장을 하던 김주환 씨 같은 그런 분들이나 네.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글도 제대로 못 쓰고 블로그도 운영도 잘 못하고 이렇게 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최근에는 그 대전시민대학에서 하는 네. 블로그 강사 노릇까지 글쎄 했었어요. 그 활동까지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블로그는 뭐 하나의 도구니까요. 그 도구를 예. 사실 적절하게 또 잘 근데 활용하고 사실은 계신 만들기가 거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예. 저는 그게 왜 그렇게 관심을 두느냐 하면은 네. 그 글쓰기 지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면 애착이 들고 거기다 네. 글 쓰는 훈련이 되거든요. 네. 특히 부모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네. 그 블로그를 통해서 부모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요. 또 좋은 오히려. 사람들이 조언도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만 잘 하면은 효과가 크겠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이거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잘 읽었고요. 아주 뭐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시고 또 많은 또 적절한 해법과 대안을 내놓고 계시던데 그 이 책의 부제가 보니까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이 아니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쨌든 책을 쓰신 거고요. 또 보니까 곧 다른 책이 나올 거라고요. 예, 저는 그 네. 교직에 있는 사람, 특히 교사만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자격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없으면 네. 자기가 아무리 그 유능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지식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걸 주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러면 지금 오죽하면 시작을 성경에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리 다른 재능이 많아도 꽹가리다, 소음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쓴 글을 보고 네. 생각비행이라는 출판사가 네. 그 기획을 한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글 중에서 교육에 관련된 글만 모아서 책을 내보자 이렇게 했는데 보통 제 글은 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보면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출판사를 만나서 선생님 글을 책으로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 책은 지금 뭐 한 2년 됐는데 그 이제 절판된 상태고요. 다음 달에 나오는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그런 책입니다. 부제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예. 그 바른 소리, 쓴 소리 하는 거를 그걸 과격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러나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의 바른 소리, 또 쓴 소리가 이제 책으로 묶여 나오는군요. 아주 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지역에서도 맡고 계시는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경남 창원에 있는 공립대안학교죠? 뭐 거기에서도 활동하고 계셨나요?
처음에 이제 그 권정호 교육감 네. 시절에 네. 제가 이제 정책에 이제 조언을 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공립에서도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네. 제안을 했고요. 그분이 당선되어 가지고 그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네. 제가 그때 이제 TF 팀장을 맡아 있었는데요. 공립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라고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학교예요. 하여튼 그런데 처음에 관계된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학교에 처음 네. 만들 때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 공립에서 대안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마치 또 공교육을 자기 부정하는 부정이 것처럼. 아니냐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했죠. 왜? 그럼 교육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대안학교를 만들면 그럼 네. 거기 또 무너지면 또 대안학교 만들 거냐 이렇게 네. 해서 그게 한 7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과정이 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그 반대 여론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고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대단해요. 네. 공립대안학교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름이 대안이지. 네.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네. 그 교육 과정의 통제를 다소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덜 그런 거예요. 국영수 중심으로 아니고 네. 이제 다른 일반 교과 이제 네. 그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지금 이야기하면 아마 꿈키움 학교 꿈과 끼를 살리는 그런 교육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곳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교육에 대해서 국영수만 잘하면 그걸 암기를 잘해서 점수만 잘 받으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죠. 그건. 사실은 네. 알고 보면은 네. 사람은 이제 성격이나 소질이 국영수 정말로 외에도 다양하지 다른 않습니까? 재능이나 소질이 얼마든지 예, 많은 국영수에 아이들이 적응 있으니까. 못하는 그 암기력은 뒤지지만은 네, 네. 다른 개인적인 끼를 가진 그럼요. 아이들이 예.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아이들을 볼 것 같으면 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래를 정말로 가수 뺨치게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예. 무슨 악기를 잘 다루는 애들, 예. 영어 회화를 잘하는 애들, 무슨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그러니까요. 그게 일명 예. 다중지능 이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록 국영수는 좀 뒤지지만 나머지 재능이나 소질이 출중한 아이들이 예. 있어서 그거를 좀 살려주는 교육. 근데 그걸 일반 학교에서는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아가 뭐 네. 위스쿨, 네. 위스쿨, 위클래스 또는 네. 뭐 그 위탁 교육 받고 문제아 취급받는데 부모들은 입장에서 보면 참 정말 기도 안 차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상인데 네. 공교육에서는 문제아 취급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기숙형으로 거기는 아주 네. TV나 네. 인터넷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애들이 자기 길을 살리도록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애들이 3개, 4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애들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 그러니까요. 밤에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공교육이 있는데 왜 대안학교를 만드냐 그러지만 사실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한 특히 우리나라 공교육이 부실함으로써 공교육을 거부하고 또는 공교육에 적응을 못하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지지난주 그 예. 기숙형 대안학교인 화성에 있는 예스센터 방송을 한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정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영수 위주의 입시 교육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그들의 재능이나 소질을 키워주니까 아이들이 정말 금방 문제아가 아니라 뭐 새로운 아이로 거듭나는 걸 저희가 지켜볼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 그런 학교의 부모들, 학부모들은요 기숙형 너무 대안학교까지 좋아합니다. 관여하셨군요. 그래서 지금 예, 한 3대 1 정도 이렇게 네. 경쟁률이 생기가 그런 정도인데요. 서로 들어오려고.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게 입학시킬 수 없느냐 이런 네. 문의가 오고 하는데 사실은 경남 학생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그 태봉고등학교 같은 네. 학교가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교실 안에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뭐 3분의 1이 아니고 거의 네. 3분의 2가 자는 그런 교실인데 네. 그런 교실에 정말 국영수 수학, 국어, 영어, 수학만 외우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아이들 직기를 살리고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국영수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교육 과정을 좀 완화시켜주는 네. 그 특성화 학교를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물론 공부 잘하는 네. 학생은 그 공부 잘하는 학교에 영재학교도 보내고 뭐 과학고나 뭐 이런 그 네. 특목고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공부에 취미 없는 학생은 좀 제대로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저는 하고 있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돼요. 구호만 꿈과 끼를 네. 살리는 교육이죠. 뭐 옛날에는 사실상 그게 있었거든요. 않죠. 박정희 시대인가 책가방 없는 날이라고 운영했던 네. 날이 있거든요. 토요일에. 제가 그때 아이들 데리고 정말 혼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네. 시골에서 근무했었는데 네네. 그 갈 곳이 없잖아요. 네. 어디에 가면 매주 토요일마다 어디 나가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뭐 산에도 가고 재밌어 하다가 네. 그다음 갈 똑같은 곳이 데 없으니까 가니까 예, 가서 또 뭐 그래서 그게 청소년 공간이 없으니까 실패했던 정책인데 네. 지금 정부에서 다시 그런 네. 자유학기제라는 네, 이름을 이름으로. 따와서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상 좀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교육이 지금은 학교에서만 교육한다 이런 분위기고 풍토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교육은 가정교육이 돼야 되고 학교 교육이 돼야 자리 돼요.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교육이 사회교육까지 중요한 이렇게 거죠. 돼야 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데 지금은 오직 학교에서만 교육하는데 학교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사교육이 맞게 되고 네. 또 정부에서도 이걸 부추겨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생각은 생각 하지 안 않고 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EBS를 통해서 입시 교육을 하고 네. 또 뭐 인성교육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까지 나서서 뭐 인성교육 지원법을 만들고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이제 그건 좀 이따 더 이제 깊이 예. 얘기 나누고요. 어쨌든 예.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지 않고 이제 변죽을 올리는 예. 그런 임시 처방 가지고 땜질식 처방 갖고는 교육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쌤이 관여했고 또 관여하고 계신 기숙형 대안학교 이런 학교 막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지금도 그 탈학교 학생들을 위한 보리학교요? 예. 보리학교 교장쌤이시네요? 예. 네. 그 부분 그거는 약간 짧게 언급해 주시죠. 제가 그 네. 실업계 네. 여상에 근무했던 일이 있는데요. 한 네네. 10년간 근무했었는데 그때 어렵게 공부한 학생이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나이가 뭐 40 넘었는데 네.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네.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그러면 이제 탈학교 학생들 저기 이제 방황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가 시작한 학교가 네. 보리학교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훌륭한 제자를 태국고등학교에 주셨어요. 네. 그 지원팀장을 맡아 있었는데요. 네네. 그게 떨어지는 아이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네. 아이들을 어떨 거냐. 그게 떨어지면 부모님들이 울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렇게 탈기하는 걸 보고서 그 마음이 아파서 방법이 없느냐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이제. 네. 그 이제 지금은 법인으로 돼 있는데 아이들이 몇 채 안 오고는 하지만은 그 경남에서 위탁 교육 기관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몇 명씩 이렇게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 아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다뤘는데 예. 정말 뭐 고등학생만 해도 한 해에 6만 7만 명 아이들이 지금 예. 그만두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예. 지금 전국적으로 28만 명 정도는 소재가 불명확한 예. 정도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러니까 공교육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미 학교 밖에서 어떤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 일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기숙형 근데 그 대안학교가 대안학교라는 이런 것이 것으로 사립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요. 있는데 네. 정말로 뭐 다양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그 귀족학교라고 이름 붙이는 사립학교가 있는가 할 같으면은 그다음에 뭐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몇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학부모들이 정보가 부족한 데서 어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아무 곳에나 맡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예. 이제 또 인가가 있고 비인가가 있고 또 예. 어쨌든 또 잘못된 오히려 대안학교인데 예.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하는 맞습니다. 그런 사실 대안학교들도 좀 예. 생기니까 예. 학생인 학부모님들은 또 잘 보고 또 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좀 선생님의 교육 철학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뭐 저는 학교가 아까도 뭐 그런 말씀 네. 드렸는데 그 인성교육을 그 법을 만들어가 학원에서 네.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음악, 미술, 체육도 다 인성과 무관한 게 없잖아요. 네, 사람 네. 만들자고 하는 건데. 지식이 머릿속에 몇 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람답게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네, 네. 이건 옳은 일과 잘못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이라면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나서서 하는 일 등 이런 것, 그런 교육을 학교가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교육의 학교에서 본질이었죠. 수업 시간 중에 문제에서 네. 그런 수업 시간 중에 그런 이야기하면 학생들 중에 선생님 공부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방.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서 이제 교육을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한 아니 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학교와 학원은 달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예. 우리나라 공교육이 예. 거의 입시학원화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 저도 경험했지만 선생님 진도 나가요. 이런 아이가 꼭 한두 명 있어서 예. 오히려 정말 선생님이 지식 전달자, 예. 진도 나가는 그냥 지식 전달자로 참 국한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 전통적 방식은 공부 그러면 이제 사람 만드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게 예. 어느 순간 그 신자유주의가 아주 팽배해지면서 예. 교육이 하나의 어떤 상품이 됐잖아요. 예. 그 부분 좀 언급해 주시죠. 교육을 보는 네. 관점이 네, 크게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교육은 상품이다. 네. 이렇게 보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아니야. 교육은 물이나 공기처럼 네. 공공재야. 네. 누구든지 다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렇게 네. 보는 두 가지 네. 관점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상품 예. 쪽으로. 네.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보면은 당연히 경쟁이나 효율이 네. 우선적인 가치가 되고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이 상품이 되면은 교육부나 학교는 공급자가 되는 거고 네. 학생이나 학부모는 수요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참 어폐가 있는 것이요. 상품이라는 것은 선택권이 있어야 될 텐데 선택권이라는 것조차도 그러니까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소질과 특기에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직 국영수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그 사교육비로 연결되고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시합도 하기 전에 성패가 결정난 그런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책 속에 예. 표현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예. 극장에 갔는데 영화관에 갔는데 앞줄에 아이들이 서 있으면 예. 그러면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이 안 보이는 뒤에 있는 아이들도 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표현을 좀 쓰셨던데 그 부모가 이제 네.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네.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네. 걸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걸 대물림을 끊겠다 했지만은 아직 안 끊겨졌잖아요. 네. 이제 이런 그 모순투성이 교육, 그러니까 교육이 상품이 되면 자연히 상품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양질의 교육을 네네.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원하는 학교에 가니까 당연히 인류대학을 선호하게 되고 인류대학 출신자들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그걸 지키겠다고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생기니까 우리 사회가 모순이 이제 자꾸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육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 금방 얘기한 교육을 상품이 아니라 정말 그러나 이제 지구상의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을 보니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공공재다. 그리고 교육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책무다. 이런 시각으로 정말 경제 논리 배제하고요. 정치 논리 배제하고 교육 논리로 교육을 책임져서 성공시킨 그래서 굉장히 그 행복한 교육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좀 전환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는 아직 이제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독일 교육 이야기라든지 핀란드의 교육에 관련된 건 노르웨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곳에서 이제 유럽에서 교육 선진국들은 교육은 공공재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국가가 무료로 교육시켜주는 교육 무상교육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시켜가지고 대학까지도 외국에서 온 사람까지도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은 다 정부가 책임지고 시켜준다. 그렇게 되니까 경쟁이 없어요. 우리처럼
서로 1등을 네.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시험을 잘 치는 것, 시험은 있긴 있지만 시험 치는 이유가 가르치는 사람의 반성 자료로 또는 그 배우는 학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배우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지 1등, 2등 이런 게 사실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정말로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을 가끔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방송 같은 데도 보면은 국악하고 팝송하고 가요하고 이런 걸 1등을 등수를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국어 잘하는 학생하고 체육 잘하는 학생을 등수를 매긴다는 거는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데 이제 그 북유럽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그런 경쟁이 아니고 끼를 살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국어 잘하는 학생은 네. 국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학교가 뭐 와서 잠을 자고 이렇게 뭐 하루에 뭐 새벽부터 가서 밤늦게 오고 학원에 가고 애들이 우리나라엔 초등학생이 4당 3낙이라는 선행학습을 해요.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애들 잡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4당 5락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3당 4락이에요. 3시간 자면 원하는 네. 학교에 가고 4시간 자면 떨어지는 이런 기막힌 현실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게 없어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직접 한번 가보고 싶어서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뭐 독일이나 다녀오셨죠? 예. 오스트리아나 뭐 노르웨이든 저기 핀란드든 스웨덴이든 다 가봤어요. 예. 그리고 가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정말 똑같은 지구상에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예. 야, 이렇게 행복한 교육 시스템을 아까 경쟁이 아닌 그러니까 차가운 경쟁이 아닌 따뜻한 협력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말 그 학교 와서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행복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많이 속으로 울었는데요.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학교에서 이렇게 경쟁할 수밖에 없나. 이들 나라는 경쟁을 택하지 않고도 이렇게 행복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모든 게 다 서열하거든요. 예. 전국의 이 학생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이렇게 한 줄로 줄 세우는 나라는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고요. 거의 해외 토픽감이고요.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유럽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하는 게 아이가 태어나면 물론 1차적으로 부모가 책임이지만 더 큰 부모는 국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들 나라는. 근데 왜 대한민국은 왜 그거를 부모가 다 책임을 지냐? 국가는 뭐 하냐? 정부는 뭐 하냐? 이제 왜 그런데 정부에 요구하지 않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보니까 통계청 자료만으로도 사교육비 총액이 18조 2천억이 넘어요. 그러나 민간 기구가 통계를 내보니까 사교육비가 33조가 넘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가계의 평균 내서 가계의 평균 20% 정도. 이거는 그런데 뭐 그냥 통계일 뿐이지 사실 선생님처럼 아이를 다 키운 아이 부모까지 다 통계를 냈으니까 그런 거지. 정말 그 중고등학교 학부모인 사람들은 등골이 좀 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학부모들은 엄청나게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상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폭력이 저는 그걸 폭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정 파괴범. 학생이 자살하고 가출하고 하는 이런 원인 제공자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뭐 돈도 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출생부터가 해외 원정 출산하잖아요. 요즘 오죽하면 이제 금수저, 흑수저 그러죠. 그래서 뭐 3포, 5포도 아니고 지금은 7포 세대라 그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유행이 될 정도로 정말 이거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느 것이든 하나를 고치면 우리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이제 물론 학교도 다양하게 여러 곳에 있어보고 학교 안에서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한 10여 년 동안 했었는데요. 어느 특정한 분야, 예를 들면 뭐 교육 정책 하나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급식이나 무슨 교과목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가 될 일이 아니고 아주 구조적인 모순이 돼서 학교 안에 제대로 굴러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원 승진제도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장이나 교감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의사 자격증은 있지만은 과장이나 뭐 그렇죠. 이런 병원장의 자격은 없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검사들도 검사하면 검사지 무슨 부장검사 자격증, 무슨 검사 자격증이 네.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교장과 교장과 교감은 자격증을 둬 가지고 예.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보다도 점수 따기 모험을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실 교육 활동가들은 다 알잖아요. 한국 교육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이 교육 문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금방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경쟁 교육을 협력 교육으로 바꾸는 거. 또 하나 교원 승진제도, 금방 말씀하신 교원 승진제도 정말 구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현실성에 맞지 않는 교원 승진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정책이나 대안이 사실상 그냥 땜질식, 그죠? 학교 민주화도 그렇거든요. 네. 지금 그 민주 시민을 키운다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을 못해요. 더구나 기가 차는 것은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 만들자 그러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이 인권을 존중해주면은 교권이 무너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법적인 사고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서로 존중하자는 건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뭐 그 사람 민주 시민을 키우자는 건데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고요. 학교 안에가 아유 계급 사회예요. 물론 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 그 학생들의 생활이라든지 구조 자체가 학생회라는 것이 법적인 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회라는 거, 학생들의 학교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들이 주인이 아닌 학교, 학부모가 있지만은 학부모들의 의사 반영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는 한데 그게 뭐 치맛바람회가 이상한 학부모 단체가 있고요. 교사가 있지만 교사회도 인정을 못 받지. 그것도 교사회를 만들지도 못하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주체적으로 서서 자기 의사 반영을 하고 그 협의를 이루어서 학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요. 있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못해요. 그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선생님들 중에는 승진 점수가 필요한 사람은 교사위원회로 들어가고 학부모 중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 또는 내 아이를 내 아이에게 이익이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 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그 학교 운영위원회 자체가 교장의 덜러리가 쓰는 기구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 문제 뭐 학교가 민주화 안 된 문제부터 뭐 인성교육 문제든 승진 문제든 교장 왕국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바꾸는 길은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그게 교육관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각이고요. 선생님은 그 핀란드 어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나라는 교장이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교장이 없고 교장실도 우리나라처럼 뭐 그렇게 화려한 곳도 없잖아요. 저희가 교육위원 시절에 의원 자격으로 갔는데요. 교장선생님이 청바지 차림으로 그러니까 전혀 권위적이지도 않고요. 뭐 핀란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렇고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 교육 주체잖아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그런데 사실 전혀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 주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뭐 교육 주체 역할을 못 하거든요. 학생이 목소리를 못 내고 학부모가 학부모 목소리를 못 내고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목소리를 못 내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학생의 학부모의 교사회 이 법제화가 정말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안 되고 그래서 뭐 교육에 대한 지금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워낙 그러나 이제 교육 문제가 막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일명 그런 패러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써먹는 용어긴 한데 오죽하면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려와도 대한민국 교육은 당장 풀어내기 어렵다. 뭐 이런 말까지 있고요. 또 대한민국 교육을 고치는 것은 마치 100km 이상의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를 정지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고치라는 말과 똑같다. 뭐 어쩌면 뭐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 땜질식, 임기응변식 처방이기 때문이고요. 정말 정치 논리 배제하고 경제 논리 배제하고 핀란드식으로 교육 논리를 작동시키면
분명히 예. 풀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예. 맨날 정말 중심은 안 건들고 변죽만 올리는 정책을 역대 정권들이 계속 내놓으니까 답답하고 또 저희는 또 교육계가 힘이 없으니까 그걸 또 이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어쨌든 선생님 책을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랑보다 경쟁을 먼저 배우고 믿음보다 미움을 먼저 알아버린 아이들, 이 표현이 굉장히 사실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결국 삶을 안내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기능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제가 그 핀란드에 갔다 온 사람 중에 도종환 선생님하고 같이 온 사람이 있던데 그때 도종환 선생님이 썼는 시를 보고서 저도 울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 고생하는 뭐 16만 명, 20만 명 되는 해마다 시험 치는 수험생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요.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의 아이들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치고 뭐 이렇게 자살하고 학교를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을 왜 방치하느냐. 저는 학벌 문제 하나만 조금 이렇게 바꾸어놔도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것조차도 손도 대지도 않으려는 정부가. 저희가 그래서 우리 교육계가 학벌 중심에 대학 서열화 깨자, 그리고 학벌 중심에 뭔가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하자 지금 계속 국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그 핀란드의 교육을 보고 온 사람들의 시를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아, 그래요? 읊어주시죠. 아는 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 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우리는 언제쯤 64만 619명의 청소년을 한 줄로 세우는 야만적인 수능을 거칠까? 여자아이는 활달하고 사내 연석들은 차분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줄 아는 젊은이로 길러내는 언제쯤이면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왜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을 하지 못하는가? 뭐 그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능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어른들이 부끄럽다. 제가 지금 그 나이가 많지만은 이 활동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핀란드도 북유럽 국가를 다녀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지구상에 200여 개 나라 가운데 뭐 다 우리와 비슷하겠거니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러나 정말 북유럽 국가들 아까 독일만 가도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만 가도 대학을 가지 않아도 왜 대학을 안 가냐면요. 대학을 안 가도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이가 별로 전혀 없죠.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대학 한 캠퍼스에 대학 교수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별로 임금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 또 얼마 전에 크게 기사화된 것처럼 덴마크 같은 경우도 의사나 거기 택시기사나 심지어 벽돌공이 수입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나라도 의사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죠. 그러나 많이 버는 사람이 그 나라는 좀 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 떼면 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 하고 싶은 일, 자기 꿈과 재능을 살려서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면 대한민국 할 수 있다 마음 먹으면 될 건데 왜 소위 말하는 정부 여당이나 기득권들이 전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정말 학자들이 좀 밉기도 해요. 지식인들이 정말로 야속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 모시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이게 결국은 아무리 말로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교 무상교육까지 약속했어요. 그죠? 예. 반값 등록금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안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공약을 지키도록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예. 적어도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만큼 국가가 교육에 재정을 투자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 다 6%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6% 여전히 못 미치고 있으니까 특별히 박근혜 정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2000년 이후 늘 국가 그러니까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규모가요 2000년 이후에 늘 20% 정도를 예. 유지해 왔어요. 예.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는 16.6%, 2014년에는 14.4%. 이게 지금 70년 이후에 계속 지금 낮은 비율이에요. 우리나라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한국의 일반 정부의 총 지출이 2015년에 GDP의 32.8%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요, 최하예요. OECD의 평균이 41% 정도거든요.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핀란드,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핀란드가 58%고요. 프랑스가 56.8%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는 말로만 교육을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재정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그러니까 학부모는 다른 재정을 줄여서라도 자기 자식의 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앙정부는 그거를 민간에 어떻게 보면 학부모한테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교육에 대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 그런데 그거를 뒤집는 통계가 네. 미국도요. 미국도 굉장히 아시다시피 90년대 이후에 침체기였지 않습니까? 그 침체기에 오히려 미국이 적극적으로 교육 투자를 해서 좋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하는 이야기 중에서 자기 수준만큼 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근데 지금 우리 학부모들 보면은 교육에 대한 그냥 내 자식만 생각하지 우리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정부에서 하는 예산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조금이라도 도입하겠다는 사람들을 지지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자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정치인들을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좀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권자들이 바꿔내는 방법밖에 없죠. 이제 어떤 정당을 선택하느냐. 우리나라 유권자들 중에는 이런 거잖아요.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정당이 있고, 이제 교육 쪽에만 말하면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당성이 있고, 수월성을 수월성을 강조하는 정당도 있는데, 자꾸 이제 피해보는 사람들이 가해자 쪽을 지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이제 저도 뭐 교육 활동가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아까 얘기한 정확한 통계 수치, 그죠? 네. 뭐 북유럽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지 못하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좀 인식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요. 이제 방송이나 네.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은 지금 방법이 솔직하게 없거든요. 지금 정말로 교육의 정상화를 하자고 하는 정교조 같은 단체가 빨갱이니 이렇게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법이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시는 이런 공중파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안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이블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 조중동이라든지 KBS, MBC, SBS나 심지어는 종편 같은 이런 방송들이 너무 일방적인 방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취가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저희가 예. 이 국민TV에서 이렇게 행복한 교육 세상을 하는 이유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허와 실,
그리고 예. 대안도 다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서 예. 알리고 아까 그분들이 좋은 교육 정책을 또 내놓도록 정치권에 어떤 일종의 좀 압박을 하고 예. 그것이 좀 채택되도록 하는 또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힘이 좀 커질 수 있도록 정말 이런 노력들이 소중하다는 걸 좀 알고 지지를 하고 성원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을 모셨고 오늘 또 선생님한테 대단하다고 하는 게 그래도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년 교직 생활하고 좀 편안하게 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계속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현직 교사 못지않게 노력하고 계신 게 이제 저희들을 오히려 이제 부끄럽게 하고 또 대단하게 존경심도 일고 그렇거든요. 선생님 뭐 오늘 사실 모시고 밤새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뭐 조금 더 강조하거나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역시 그 교육과 그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네.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양심적인 사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말 신문이나 공중파를 통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국민 TV 방송 같은 곳에서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매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 네. 하여튼 70이 훨씬 넘은 고위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병든 교육, 우리나라의 그 중병 이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 교육 혁신 전도사 그리고 혁신 교육의 파수꾼 이런 별명을 몇 분들이 붙여줬지만 저도 그걸 꼭 선사하고 싶고요. 계속 건강하셔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교육 앞으로도 계속 바른 소리, 쓴소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김용택 선생님께서 방송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경쟁과 효율이라는 기치 아래 무한 경쟁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성적 지상주의, 학벌 중심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차가운 경쟁 교육에서 이제는 따뜻한 협력 교육으로 그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라고 봅니다. 교육 선진국에게서 보듯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동안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될 교육비를 사실상 개인과 부모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28,000불이고 곧 3만 불이 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은 자랑합니다. 보리밥을 먹을 때 정부와 쌀이 남아돌 때의 정부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교육계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요? 브라질은 소득이 1만 달러입니다. 1만 달러인 브라질 등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아동수당, 학생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도 유럽의 교육 선진국들처럼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물론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정부도 또 하나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도 조국, 모국이란 말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분명 OECD 가입 국가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교육 재정을 6% 이상 부담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OECD 평균은 가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OECD 평균 이상 교육 재정을 확대, 투자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교육 환경 개선도 하고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육복지는 진보나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